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 버는 시장은 이제 끝났다. 너도 나도 좋은 그런 시장은 좀 끝났다라고 보고요. 한 군데서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좀 뭔가 관심이 가는 뭐 경제 뉴스 및 이슈도 있으세요? 일단은 유가. 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네.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원자재가 고점을 찍은 역사적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유가는 지금 100불이 안 돼요. 140불까지 갔었고 평균적으로 높을 때는 100불대였는데 네. 유가는 그 한참 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올라서 뭐 100불을 간다? 그 위로 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저는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미국 이제 CPI 발표되고 나서 오늘 뭐 연준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쉽게 말을 이제 바꾸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연준의 말을 믿으면서 금리가 다시 떨어졌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안 와 이러면서 일시적이래. 그런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서 호텔도 가고 식당도 이용하고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금리라서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 우리 한번 또 올랐어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장난 아닌데 미국도 장난 아니게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렌트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렌트 비용이 사실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한 30% 정도 되는데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저효과, 네. 작년에 막 유가가 낮고 그 인플레이션이 CPI가 굉장히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그 기저효과를 제외하고서라도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렌트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우리 뭐 휘발유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런 가격들이 그싹 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지금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시장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이 금리를 아무래도 좀 빨리 올릴 거고 네.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면 생각보다 유동성 해소가 빨라지는 거니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잘 컨트롤 하겠죠. 잘 컨트롤 하겠지만 이게 심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공포 심리라는 게 요만한 게 있어도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웅성웅성 되면 이게 굉장히 더 무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거는 언제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가 상승, 이걸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유동성 해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시장에 한번 좀 충격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시장에 개인 투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4월 달부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3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1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3월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 버는 시장은 이제 끝났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이제 8월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 올해 1월처럼 쭉 올라오는 너도 나도 좋은 그런 시장은 좀 끝났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순환매가 계속 빨리 돌아서 되게 엇박자를 타면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작년에 그렇게 장 좋은데도 수익률을 많이 못 냈었던 이유는 이쪽 저쪽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이 올라가면 얘가 좋았다가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좋은 업종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군데서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올라가니까 저쪽으로 가자! 가면 또 거기 멈추고 내가 있었던 데가 다시 오르고 그럼 그쪽 여기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면서 저 산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시장은 내 계좌는 박살이 나는 경우가 저는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게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건 진득하게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많이 뭐 제가 앞서서 실적이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가는 놈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매매를 줄이시고 괜찮다라고 전망이 좋은 업종에 진득하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데 좀 삼성전자처럼
좋은데 주식이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 길게 보시고 모아가시는 게 하반기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참 이게 순환매 그런 걸 찾는 것도 힘들다 생각하고 그 작년도랑 올해 개인 투자 수익률 같은 게 막 보도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작년부터 올해 코스피가 그때 4,439였나요? 네네네. 1,400 어쨌든 초중반까지 갔었고 지금 3,300이면 네. 사실 100% 넘게 오른 거잖아. 많이 올랐죠. 더 올랐죠. 그러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개별 종목 하신 분들이 수익률도 그 평균 수익률도 100%인 분이 나와야 되지만 네. 그게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조사한 게 그 이제 뭐 1,000만 원대 그다음에 1,000만에서 1억대 그다음에 100억 이상 슈퍼리치 수익률이 그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럼 왜냐면 인버스 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고퍼스 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지수만 샀어도 그래서 저는 지수만 한다. ETF 지수에 투자하라. 우리가 시장에 이기려고 하는 그 굉장한 많은 노력들이 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제가 지난 생각이 방송에 요즘에. 나와서 이제 본인을 잘 그 소크라테스가 하신 그러니까. 말씀처럼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린 너무 본인의 능력치를 모르고 시장에 접근을 하거든요. 내 실력이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먹고 먹히는 쪽이에요. 내가 판 주식은 누군가가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판 주식을 누군가 엄청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죠. 실제 거래를 직접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있겠죠, 상대편에. 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엄청 주식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 판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안 보여서 그렇지 이제 핸디 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맞아. 네, 개인 투자하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죠. 체급 나누는 게 없는 거지. 네. 지금 뭐 헤비급의 어떤 뭐 명현만 선수랑 제가 이제 다이다이를 뜨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아무 준비 없이 막 주식을 사고 판다. 맞아. 그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제 차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있죠.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될 5가지 투자법.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가져오셨는데 오늘 또 이제 5라는 숫자를 맞춰오셨어요. 네. 자, 뭔가요? 요거 짜기 좋게. 영상 타이틀 짜기 좋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하지 말아야 될 거 5가지 뭘까요? 네. 뭐 이렇게 또 다시 보기도 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편식을 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술적 분석 사실 되게 폄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뭐 차트 보고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펀더멘털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보면 그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요. 뭐 평균적으로 갈 수 있고. 근데 거기서 기술적 분석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트 모양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중에 90명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요 모양의 차트는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100명 중에 90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알아야 됩니다.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책도 많고 있는데 책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기술적 분석만 알고 투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기술적 분석도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을 모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만 봅니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기법이 많은데 2가지만 봐요. 첫 번째는 신고가. 네. 신고가 가는 거를 봅니다. 신고가 가는 걸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뜻인 네. 건가요? 네네. 왜 그럴까요? 천장이 열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 했나? 아니요, 한 적 없어요. 워낙에 이렇게 많이 워낙 하시니까.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네. 일단은 사실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가는 거는 좋으니까 신고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100만 원 있는 사람들이 시가총액 뭐 5천 원, 6천
원짜리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막 기관이나 외국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정보 분석력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하고 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신고가 가는 거는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신고가 가는 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 없죠. 하나 더 보면 이제 많이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진 거. 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있었던 거. 네. 그런데 이런 쪽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 게 또 올라올 때는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HMM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뭐 주식 기술적 분석할 때는 오랜 기간 횡보한 기간에 비례해서 상승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장기간 하락해서 조금 올랐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2만 원짜리가 2천 원이 됐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2,200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3,000원, 4,000원 됐을 때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서 장기 추세선이 위로 좀 올라갈 때 충분히 올랐을 때 그러니까 한 뭐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사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괜찮은 종목들을 골랐잖아요. 네. 꼭 기업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올랐는지, 그렇죠. 네, 그게 합당한지 네. 그거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기술적 분석하자. 기술적 분석. 네.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적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보고 차트 예쁜데 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때 김 작가가 이 사라 그랬는데 라고 해서 사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건 절대 안 돼. 그렇죠. 듣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근데 사실 저는 주식 공부를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이제 기업의 내용을 알기 좋은 거는 네. 사업 보고서입니다. 맞아요.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업 보고서들이 쭉 나와요. 사업 보고서 가서 거기 친절하게도 사업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조금 이제 지식이 조금 많이 없으신,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은 뭐 1시간 정도도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속속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징이라든지 이 회사의 점유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환노출이 얼마 돼 있고 뭐 부채는 얼마 이런 것까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재무제표도 보셔야죠. 그렇죠. 근데 난 재무제표 볼 줄 모르는데 모르면 어때요? 안 본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 정도 있는지 이익이 나는지 이 정도 이익의 추이가 이제 재무제표가 3년치가 나오거든요. 뭐 더 찾아보시면 더 많이 나오지만 보고서 하나에 3년치가 나와요. 그러면 3년 추세는 어떤지 요 정도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빨간색은 없는지. 그렇죠. 마이너스 같은 거. 네. 뭐 이렇게 내가 회계사처럼 모든 걸 분석하는 그건 저도 못해요. 그렇죠. 사실. 못하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만 보면 저는 충분히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네. 사업을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자. 사업 내용이랑 실적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람 이제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왜요? 기억력이 줄어들어서. 젊을 때는 이 시간 이제 그 기간 동안 기억하는 게 많은데 나이가 들면 하루에 띄엄띄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뭐 진짜 과학적인 아니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아니요, 저 요즘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얘기해 주길래 이게 진짜 뭐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가? 근데 약간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이제 망각을 해요. 다 기억하면 약간 미치죠. 네. 망각이 있는 곁에 오면 인간의 축복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도깨비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도깨비에서도 그 술잔을 딱 주면서 이걸 먹으면 이제 잊을 수 있다면서. 근데 이제 이걸 꼭 마셔야 되냐 하니까라고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저승사자 하는 말이 안 마시는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기억해요. 네. 이제 죽은 사람들 딱 안 됐다. 어쨌든 이제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A라는 주식을 이제 딱 샀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샀고 이렇게. 근데 팔 때 되면 싹 까먹어요. 그래서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도에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실적도 좋지만 내년도에 뭔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근데 팔 때 돼서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까먹은 거지. 근데 그 프로젝트가 내일 있어.
근데 팔고 나서 내일 그 프로젝트 때문에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매매일지를 적어놓으면 내가 살 때 왜 샀는지, 그다음에 손절했을 때, 네. 팔 때 왜 이거 실수를 했는지, 뭐가 실수했는지.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수능 칠 때도 오답노트 이런 거 많이 그쵸, 만들잖아요. 그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죽어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가 서울대 가느냐 못 가느냐에 판가름 하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매매일지 적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적으세요. 안 적죠, 안 적죠. 매일 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음.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는 시간, 매일 주식을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익률 보면 팔고 싶고, 맞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 그게 뭐 한 달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이렇게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계좌나 종목을 보고 적어보는 게, 그렇죠. 매일 하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이 매매일지에서도 좀 추가하면 좋은 게,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과거 영상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보니까 재테크 전문가인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말을 좀 잘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가 바뀌어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올라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이제 1년 동안 계속 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요즘 이제 하는 말이, 이제는 진짜 뭐, 내 옛날부터 말했잖아. 이제 진짜 더 이제 올라갈 거 없다. 이미 올라만 만큼 다 올랐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팩트 체크를 해야죠. 그런 것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투자하신 분들도 자기 잘한 것들은 잘 얘기하는데, 우리 이 못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이게 다 포장이 되듯이 네. 투자하신 분도 좀 그렇더라고. 약간 뭐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다 맞아. 틀린 거 얘기 안 하니까 또. 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뭐 저도 인간이지라 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쁘게 보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네 번째는요. 의심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거든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모 보톡스 회사 사태를 보면서 좀 반성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회사를 처음 발굴하면서 와, 굉장히 좋다. 그 회사의 말만 보면 절대로 이 회사는 뭔가 침범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진리였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100억인데, 100억 맞을까? 그걸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굉장히 없어. 힘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그런 것들이 좀,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뭐 CEO가 뭐 바이오 쪽에서 뭐 이거는 신장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매출에 이거는 1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렇죠. 팩트는 아닌 거니까. 너무 이제 낙관적인 편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있기 주식 투자할 때문에.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모르는 정보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럴 리 없다. 이것 때문에 주식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정보가 틀릴 리 없어. 근데 이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또 틀린 정보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의심을 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네. 그래서 의심을 좀 하자. 그죠? 네. 투자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5번째는요. 마지막에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네. 나는 바이오는 절대 안 해.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게 한 4년 전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4년 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바뀌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신약 개발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동안 적자였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있고, 밸류에이션도 100배씩 막 이렇게 되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거기 투자를 했었으면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투자하니까 돈을 버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의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거든요. PER이 왜 10배 하지? 우리나라 평균 PER이 10배니까. 근데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성장률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모든 분야,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나 이런 거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주식시장은 계속 바뀌니까. 그쵸. 예전에 이제 장치 산업, 중고장비 산업이 좋았다라고 해서 그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우 30 지수에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다 교체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쵸. 가장 좋았었던 기업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람이 늙듯이 기업도 변화에 적응 못하면 늙어서 도태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영원한 기업은 없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네. 물론 이제 몰빵해서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실패도 해봐야 거기서 이제 좋은 이제 배우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네. 안 넘어져 본 사람들은 저는 크게 성공 못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몇 번 쓰러졌다 쓰러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 한 번도 안 쓰러지고 계속 투자에 성공해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긴 힘들죠. 네. 워렌 버핏도 처음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올라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다 투자를 해봐야 된다. 선입견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바이오도 좋고 뭐 네. 뭐도 좋고 뭐 작전주도 좋고. 작전주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테마주. 정정할게요. 이거는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테마주도 좋고. 이거 어떻게 편집해? 다시 해요. 편집 안 해도 돼요. 편집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전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작전주도 관심 가지고 한번 보자.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작전주에도 투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음. 큰 돈이 아니라. 왜냐하면 해봐서 잃는다는 걸 알아야 다음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에 다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시장의 일부다. 정치 테마주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안 하면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정치 테마주에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시장의 일부입니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퇴출해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시장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들이 사실 이쪽 저쪽 깨져봐야 네. 우량주 좋은지 알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도 깨져보고 저쪽에서도 깨져보고 네. 뭐 변동성 큰 거 해봐야 무서운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산 투자하는 규모가 커졌을 때 그런 거에 잘못 걸리면 다시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고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을 쌓는데 그런 거를 해봐서 이게 자양분이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 경험해보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 뭐 자기가 또 잘하는 역량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신 개인 투자자가 해야 할 5가지 투자법이 첫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한다. 네. 두 번째가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거기서 뭐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는 좀 어느 정도는 보자. 네. 우리가 뭐 공인회계사처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까지도 없다. 네. 그렇죠. 세 번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매매일지는 좀 한 달에 한 번은 써보자. 네. 네 번째는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보자. 네. 다섯 번째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좀 투자하자인데, 이제 개인 투자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여러 정보를 많이 들으면서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투자는 저는 항상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어떤 종목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있으면, 한 3년 뒤에 오를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음 주, 다음 달, 그 다음 하반기 주식이 오를까,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오를까를 판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좀 더 맞추기 쉬운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카카오라든가,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시가총액 한 10위쯤에 있는 뭐 기아, 현대기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3년 뒤에 과연 지금도 성장해 있을까? 그냥 그걸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좀 개인 투자자, 아니 어쩌면 저한테 그냥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3년 전에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을 지금 보면 네. 굉장히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확률을 좀 높이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년 뒤에 오를 것을 찾아서 3년 뒤에 많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몰빵을 하거든요. 몰빵하자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쵸, 그쵸. 3년 뒤 그런 것들은 약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성장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를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성장주기 때문에 네이버랑 카카오랑 분산 3년 뒤에 될 거야. 그건 집중 투자죠. 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뱉으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왜냐하면 2007년도, 8년도에 태양광은 성장주였고요. 정확히 좀. 맞아. 예전에 태양광이 성장주일 때가 있었어요. 네, 엄청 성장주였죠. 그때 오땡땡 회사도 뭐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2, 3년 뒤에 LED도 엄청 성장주였습니다. 모든 형광등이 LED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시가총액 1위가 서울반도체였어요. 엄청 성장주였습니다. 코스닥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맞지만 10년 뒤에 맞았냐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이거는 업종에 대한 분산 투자. 3년 뒤에가 뭐 쉽지만 확률을 높이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뭐 3개월 뒤 맞추는 거보다는 3년 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작가님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네. 하지만 좀 분산은 하자.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7월에 이제 무더운 더위를 뚫고 이제 참 여기까지 또 와주셨는데 아마 8월에 더 뜨거울 때 네. 뵐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네. 제가 8월 달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가 뭐 막 급락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횡보하면서 지루한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시기를 잘 버텨야 좋은 날이 또 오는 거거든요. 뭐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이 이 불볕 더위도 곧 지나서 시원한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잘 버티시는 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네, 인문학적인 소견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죠? 왜 말을 하면서 불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작가님이라서 그래서 조금 잘 버티시면 전 네. 좋은 날이 올 거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